지금부터 하여튼 녹화가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그룹 개수를 정하지 않고 그룹 개수를 처음부터 정하지는 않고 시작하는 알고리즘들도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바텀업 식으로 대충 뭐 어느 지역에서 좀 밀집되어 보이는 것들을 먼저 한번 그룹핑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또 바텀업 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 식의 클러스터링 방식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것은 하여튼 K-민지라고 하는 특정한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 되고요. 이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세팅 중에서 이제 클러스터 개수는 처음에 저희가 사전에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K-민지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저희가 그룹 개수를 일단 정하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 개수를 이제 2라고 세팅을 했고요. 2라고 세팅한 예제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 피처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뭐 연봉과 그 사람의 카드값이라는 이 두 개의 인풋 피처, 벡터 공간 안에서 저희는 그냥 랜덤하게 임의의 두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점을 어떤 각각의 그룹에 대한 임시로긴 하지만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한 어떤 대표점으로 제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랜덤하게 잡은 점이 파란색과 빨간색 점이고, 이 사람은 뭐 연봉이 한 2, 뭐 저기 카드값은 마이너스 2, 별로 이렇게 연봉은 더 높은데 카드값은 별로 안 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또 어떤 좌표값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제 대표점을 기준으로요, 저희의 데이터를 약간 좀 해처모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것을 하냐면 그 두 개의 대표점 중 각각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아이템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빨간 점은 왜 이렇게 얘가 빨간 점이 됐느냐? 얘와 얘를 이제 거리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이 거리가 더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빨간 점이 된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된 것이냐? 거의 거리가 이제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빨간 점이 조금 또 이거는 파란 점이 근소하게 더 더 거리가 더 짧았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을 이제 귀속을 시킵니다. 결국은 자, 이 두 개의 어떤 대표점이 저희가 설정이 되면요, 각 클러스터당 대표점이 설정이 되면 저 대표점에 대해서 저희는 이 전체의 영역을 약간은 뭔가 땅 따먹기를 하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땅 따먹기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결국 좀 삐뚤삐뚤하긴 한데 좀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잘 그리기가 어렵네요. 네. 자, 여기가 수직이고 이런 어떤 수직이등 문선이라는 형태로, 이 수직이등 문선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 생각을 하면 요 점이다. 그러면 요 점은 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들,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들의 집합이 됩니다. 이게 곧 수직이등 문선의 정의가 되고요. 이 영역을 기준으로 이게 마치 저희의 지금 현재 디시전 바운더리처럼 이거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안쪽에 있으면 빨간 쪽으로, 요거보다 저기 아래쪽에 있으면 이제 파란 점으로 이렇게 분류가 혹은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이게 용어로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이 두 개의 그룹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분류라는 말은 이게 저희가 앞쪽에서 이제 줄창 이제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이 곧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라는 말은 여기서는 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학습 데이터에서의 레이블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그룹핑을 해준, 그룹핑도 뭐 분류라고 이제 저희가 그냥 의미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분류라고 하면 머신러닝에서는 딱 뭔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세팅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류라는 말은 쓰지는 되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렇게 지금 됐으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뭘 하냐면 이 랜덤하게 저희가 잡았던 이 대표점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실제 이 대표점에 속하게 된 데이터 아이템들, 요 빨간 애들 있잖아요. 빨간 점들,
그러니까 저희 실제 데이터 아이템들로부터 이 빨간 어떤 점으로 귀속된 그룹핑된 그 이제 데이터의 그 집합으로부터 평균적인 어떤 연봉과 카드 값을 새로이 구해보는 겁니다. 이 빨간 점들로부터의 실제 평균적인 연봉과 이제 그 카드 값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각각의 빨간 점들의 x 값이 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지금 요 값이 요 x 값에 이제 히팅되는 요 값들이 지금 실제 이 빨간 쪽 그룹에 속해진 데이터 아이템들의 실제 x 값들입니다. 이런 별량들을 이런 값들을 저희는 다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럼 그 평균의 좌표가 지금 여기는 좀 약간 이전에 저희가 대표점으로 삼았던 쟤는 당연히 이 평균값보다는 좀 더 왼쪽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희가 버리고요. 새로이 평균점에 해당하는 요 값을 이 어떤 대표점의 새로운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연봉이라는 값으로, 그리고 역시 또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지금 이 빨간 점에서의 그 모든 y 값들을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y 값들의 평균을 내어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대표점의 이제 좌표값을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역시 파란색 그룹에서도 이거는 지금 좀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좀 밑에 부분에 치우쳐져 있어 보이듯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x 값을 평균 내고 또 y 값을 평균 내므로써 새로운 이 파란색의 저 대표점의 좌표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뭐 K민지를 거의 다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지금 했던 이 두 가지 단계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점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수직 이등 분선을 또 만들어서 땅 따먹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어서 이런 네, 이렇게 잘 통과를 시켜서 이제 이쪽은 다 빨간색으로 새로이 이제 그룹핑을 시켜주는 거죠. 저 새로이 업데이트된 대표점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게 점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빽빽하게 있더라라고 한다면, 데이터 아이템이 여기도 빽빽하게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 센터 포인트가 대충 여기로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데이터가 없는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땅 따먹기 이렇게 했지만 이 실제 빨간색 점들이 더 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센트로이드 혹은 그 대표점의 이제 실제 평균 값을 업데이트를 해보면, 평균 피처 벡터 업데이트를 해보면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네, 파란 점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땅 따먹기를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엔 다시금 그 센트로이드를 각각의 그 클러스터의 대표점을 업데이트를 하고, 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두 단계를.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센트로이드 업데이트 했고 지금 이렇게 땅 따먹기가 뭔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금 이 데이터 아이템들을 그룹핑을 새로 해보면 지금 바뀌는 거는, 지금 바뀌는 그 그룹핑이 바뀌게 된 데이터 아이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때 센트로이드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봐야 데이터 아이템들이 멤버로 이제 속해져 있는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센트로이드에 대한 변화도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트로이드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센트로이드도 안 바뀌었고, 따라서 이제 멤버들도 안 바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멈추겠죠. 아무리 반복을 더 이상 해봐야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끝내는 시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K-민지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클래스 이제 2개짜리였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딱 2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려면 저희가 썼던 게 뭐였죠? 이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을 다루도록 이제 설계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뭐였죠?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시험에 안 나왔나요? 모르겠네요. 네, 요거 one versus all
혹은 one versus the rest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저희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클래스만 이제 1로 두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두어서 모델 하나 학습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델 학습하고 이렇게 각 클래스별로 이제 그 개만 파지티브 레이블인 것처럼 해갖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 각 클래스별로의 확률 값을 이 세 개의 각각의 모델에서 뽑아내서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뭐 첫 번째 모델은 1번 클래스가 파지티브라고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인데 하여튼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제 이게 65%가 나왔고 85%, 70% 나오면 2층에 이제 뭘 택하냐? 이제 85%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택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이제 one versus all 혹은 one versus the rest라는 이제 바이너리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확장을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이 클러스터링 지금 K민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K가 이제 2짜리에서의 이제 그 예제였다면 저희는 이 K민즈를 또 3개에 대해서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또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이 또 뭐 좀 딱 뭐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색깔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렴이 되고 나서의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클러스터의 개수가 그룹의 개수를 3이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랜덤하게 저희가 또 잡는 겁니다. 여기 하나, 또 뭐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뭐 이렇게 랜덤하게 잡히면 이 세 개의 점들 사이에 뭔가 땅 따먹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두 개 간의 수직이등 분석. 네. 그 다음에 요 두 개 간의 수직이등 분석. 그 다음에 요 두 개 간의 뭔가 수직이등 분석. 좀 그림이 좀 어려운데요. 좀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3분할을 하는 겁니다. 3분할을 해서 결국은 그 클러스터 개수 혹은 그 대표점의 개수가 뭐 이 정도, 이게 꽤 많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저희의 이제 영역은 약간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뭐냐 하면요. 여기에 있는 요 쑥색과 밝은 초록색에서 생기는 조 라인이 뭐냐면 쟤네 둘 간의 이제 수직이 등분선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네, 이 둘 간에 또 이렇게 수직이 등분선. 근데 이제 이런 뭐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안 보게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이렇게 쭉 뻗어나간다고 해서 이게 이쪽에 있는 애는 얘랑 가장 여전히 가까우냐? 그렇지가 않고 얘는 또 얘랑 또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도 또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직이 등분선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영역이 결국은 이 파란색에 있는 점에 이 파란색에 있는 영역의 어떤 점들도 잡았으면 그게 이 다른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저 까만 점들과의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이 파란색에 있는 얘랑 가장 가까운 애들의 영역입니다. 혹은 점들이 집합입니다. 이 초록색은 마찬가지로 좀 삐딱하긴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은 지금 얘 가깝게 있는 얘랑 또 대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땅을 많이 확보를 못했지만 이쪽으로는 저 멀리 있는 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땅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밝은 초록색에 있는 리전의 모든 포인트들은 여기서 보이시는 이 까만색 점들 중에 이 밝은색 포인트에 있는 저 까만색 점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애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K민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멀티클래스 이게 여기서 멀티클래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클러스터 개수 이거를 저희가 K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K가 이제 2보다 더 클 때, 3, 뭐 5, 뭐 10, 뭐 이럴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지금 현재 이제 대표점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피처 벡터들이 이제 어떤 그룹에 이게 귀속이 되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네, 이 K민지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직관적으로 저희가 다 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좀 뭐 수학적인 어떤 표현
을 좀 간략하게 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K민즈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 직관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게 뭔가 수학적으로 보면 뭐 K민즈의 과연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다루었던 이제 뭐 리니어 리그레션 및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혹은 로스 펑션은 저희가 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주어진 어떤 타겟 베리어블과 저희 예측값 간의 이제 차이를 뭐 최소화하도록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위한 그 로스 펑션 혹은 이제 옵젝티브 펑션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뭔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점차로 이걸 줄여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했듯이 여기서도 뭐 여기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같은 건 좀 뭐 실질적으로는 없긴 한데 여기서도 저희는 그래도 옵젝티브 펑션, 이 K민지가 그러면 어떤 목적하에 어떤 펑션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그런 이렇게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는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K라든가 그러니까 number of 클러스터 개수가 사전에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연봉, 그 다음에 뭐 지출, 카드값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피처 벡터로 이루어지는 이제 m 개의 포인트들이 있겠죠. 우리의 데이터 아이템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K민지를 이게 한번 써보면 이제 K개의 클러스터 센트로이드, 이거를 저희가 대표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센트로이드는 U1부터 UK.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뭐 연봉과 이제 그 뭐 지출 카드 값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2차원의 벡터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3이라고 했다. 그럼 U1, U2, 그러니까 K가 3이라고 했다. 그러면 클러스터 3개로 우리가 나누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U1, U2, U3까지 이렇게 가겠죠. K가 만약에 3이라면 그래서 요만큼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센트로이드 혹은 이런 어떤 대표점들의 좌표 값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해서요.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해서 저기 숙제도 잘 내셨나요? 저희? 숙제? 잘 내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마다 이 C의 I는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제 I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만약에 3번에 속한다.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1번 클러스터에 속한다. 라고 하면 C의 1번 데이터 아이템은 이게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데이터 아이템의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어떤 클러스터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세 번째 클러스터다. 그 다음에 C의 E는 뭐 1번, 2번 데이터 아이템은 이제 그것이 속하는 클러스터는 지금 현재 1번 클러스터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그 거리를 따져서 가장 가까운 것을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이제 귀속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클러스터가 이제 총 1, 2, 3이면 3개까지 있겠죠. 그래서 1부터 3까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요 이제 이게 U1, 이제 U2, 그다음에 U3. 네, 이건 사실 U가 아니라 뮤입니다. 뮤1, 뮤2, 뮤3. 그래서 이 뮤라는 어떤 2디멘셔널 벡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그 클러스터에 할당된 이제 그 피처 벡터들의 실제 평균값으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K민지 알고리즘을 약간은 뭐 조금은 포멀하게 저희가 나타낸 것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민지는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림을 딱 보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K가 한 3 정도로 세팅되는 게 가장 그래도 적절해 보이고 K민지를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잘 나뉘어진 클러스터가 나올 텐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티셔츠 사이즈를 저희가 뭐 좀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몸무게와 키에 기반해서 티셔츠 사이즈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사이즈를 3가지 서로 다른 버전의 사이즈로 우리가 티셔츠를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키와 몸무게를 이제 3개 그룹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클러스터 간의 갭이 지금 굉장히 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나누기에는 뭔가 나누었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될 만한,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만큼 이 비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x 값은 이 정도, y 값은 이 정도. 여기서는 x, y 값이 되게 크고 여기서는 x 값이 되게 작고 y 값은 꽤 크고 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이런 포인트들은 지금 없으니까 얘네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즉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뭐 연봉이 뭐 적당히 가운데에 있고 또 지출도 적당히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뭐 그게 맞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룹을 나누었을 때 그룹 간의 차이가 그래서 명확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차이가 별로 없어서 뭐 이게 몸무게와 키가 작은 사람이 여기에만 밀집돼 있고 여기에만 밀집돼 있고 여기에만 또 잔뜩 밀집돼 있으면, 이러면 이제 이 가운데가 이제 나뉘어져서 그룹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는 지금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어디서 나눠야 될지, 여기서 잘라야 될지 여기서 잘라야 될지 이런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애초에 데이터가 좀 명확하게 클러스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좀 뭐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피팅을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타겟 배리어블 같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네, 이제 답도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K도 몇 개로 설정해야 될지도 좀 감이 좀 잘 없을 수도 있고, 저희가 뭐 그런 좀 애매한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임즈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한번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임즈 오브젝티브 펑션은 지금 아까 노테이션을 좀 기억을 하신다면 이 뮤k, 이제 뮤k는 k번째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의 얘네들 있잖아요. k가 3이었다 그러면 뮤1, 뮤2, 뮤3라는 이 세 개의 이제 2디멘셔널 벡터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게 뭐 우리가 뭐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의 연봉, 그 다음에 뭐 저기 연봉 그 카드값,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 뭐 이런 세 개의 피처를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다루는 피처 스페이스는 이제 3차원의 벡터를 다루게 되겠죠. 그거는 뭐 저희가 정의한 그 피처 개수만큼의 디멘전을 가지는 인풋 스페이스가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건 거기서 정의되는 그 k번째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ci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몇 번 클러스터에 속하는가. 그래서 아까 뭐 보셨던 것처럼 C3이 1이고 C1이 뭐 2고 이런 말은 이제 아이고 잘못했네요. 1이 3이고 2가 뭐 예를 들면 1이다 라고 된다면, 이제 1번째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이제 3번 클러스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1번 클러스터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요게 이제 CI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하나 보겠습니다. 뮤의 CI. 뮤의 CI는 뭐냐면요, 이거의 의미는 i번째 데이터 아이템의 클러스터 인덱스, 그리고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센트로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뮤의 C의 2, 이거는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의 클러스터 인덱스가 뭐였느냐,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뮤의 1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속한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뮤CI 이렇게 좀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제 K-민지 클러스터링의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이제 나타내집니다. 저희한테 주어지는 각각의 피처 벡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한 100명 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면 이 i는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저희한테 주어진 인풋 피처 벡터에다가 그 피처 벡터와 그 i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속한 클러스터의 대표점의 좌표 혹은 센트로이드의 좌표, 그 좌표와의 빼기를 해갖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배웠나요? 이걸 배웠나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두 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수학적인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의 xi가 O-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센트로이드가 만약에 2, 그 다음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 쓸 곳이 없어지는데. 자, 여기다가 지금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그냥 뭐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있어갖고 네, 5, 마이너스 1 이라는 요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요 두 점 있잖아요. 하여튼 주어진 두 점을 지금 좌표 값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요 두 점 간의 거리는 저희가 어떻게 구하죠? 이 거리는 바로 5 빼기 2 해서 5 빼기 2 해갖고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네. 2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플러스를 해줘갖고 여기다 루트를 취하는, 이게 곧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이 대각선의 이제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인 이제 3제곱 2제곱 루트를 취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 자, 5 빼기 2의 제곱, 여기다 이제 제곱을 걸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짝대기를 이렇게 감쌌을 때 두 개의 벡터 간의 빼기를 한 다음에 그 짝대기의 제곱은 뭐냐면 두 벡터 간의 그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구할 때는 x 값의 차이의 제곱, y 값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취해 주는 게 이제 거리였는데, 그 루트가 좀 저희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써서, 네, 루트를 없애주는 거죠. x의 차이의 제곱, y의 차이의 제곱,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은 그 차이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를 그냥 편의상 없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뭐냐, xi라는 점과 그 점이 이제 귀속된 이제 그룹의 그 센트로이드 혹은 그 대표점과의 거리를 저희가 이제 미니마이즈 해주는 거를 이제, 이게 K-민지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최대한 줄이고자 이제 저희는 각 클러스터, 그러니까 각 데이터 아이템의 데이터 아이템이 어떤 클러스터로 귀속이 되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값도 이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K-민지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즉 이게 이제 나타내는 이제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나타내는 의미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뭔가 빨간 점, 빨간색에 있는 점들을 뭔가 다 이 x 대표점으로 다 바꿔치기 혹은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연봉은 굉장히 높고 지출이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은 지금 빨간색 그룹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봉과 지출은 그냥 딱 이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사람의 연봉은 뭐 별로 안 높고 지출은 그래도 상당히 꽤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룹 내에서는 지출이 가장 적은 사람에 속하겠죠. 얘가 또 있긴 하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건 이 어떤 여러 포인트들, 이 그룹 내에 속한 여러 포인트들을 이 센트로이드로 만약에 저희가 다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랬을 때 발생되는 오차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면 3,5인데 이 점의 좌표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1이다. 그러면 이 3,5라는 점을 마이너스 1,1로 저희가 대체를 했을 때 발생되는 오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x 값의 차이, 즉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4만큼이 차이가 나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또 4만큼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5 빼기 1 해갖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 4만큼의 차이를 이제 서로 제곱을 해서 결국 이 길이, 네, 이게 곧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그룹 내에 있는 포인트를
저희의 대표점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이제 대체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오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오차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오차가. 그래서 이 길이들을 저희는 어찌됐건 최소화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K민지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제 K민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처음에 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대표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저희가 멤버십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K민지 오브젝티브 펑션, 즉 이제 자기 자신이 하여튼 각 포인트들이 어떤 그룹에 지금 속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결정하는 단계이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럼 여기서는 내가 각 포인트들이 어느 그룹으로 갔을 때 그 내가 저 도매금으로 나타내어지는 나의 내가 귀속이 되는 그 그룹의 대표점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오차가 더 적을 것인가, 그거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얘는 이 거리와 이 거리, 즉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거리가 얘가 이 빨간 점으로 대체가 됐을 때 나타나는 오차고, 이 파란색으로 이제 대체가 나타났을 때 생기는 오차가 바로 여기서의 이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 오차가 줄어들도록 하려면, 그 오차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려면 빨간색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멤버십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포인트들이 해당하는 어떤 대표점으로 대체가 되었을 때 발생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입각해서 저희는 얘를 이쪽으로 이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다 귀속을 시켜놓고 봤더니, 예를 들면 뭐 좀 이런 겁니다. 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제 점들이, 그러니까 이 2차원 공간상에서요, 점들이 뭐 여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대표점을 만약에 여기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완전히 생뚱맞게 여기로 일단 대표점을 잡아보면,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 하나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 거리들이 모두 다 최소화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일 때 이 대표점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라면, 지금 그때 발생되는 오차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제가 그린 저 라인들의 합이 되겠죠. 제곱의 합이 되겠죠. 저 라인들의 길이의 제곱의 합. 근데 그 점을, 그러면 이 대표점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핑, 혹은 지금 이 그룹에 속해져 있는 이 수많은 이 X라고 표시된 저 점들이 주어졌을 때, 센트로이드 값 혹은 대표점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위치로 갔을 때 저 오차가 가장 최소화가 될 것인가? 바로 정확하게 이 가운데 어딘가에 딱 위치했을 때 이 거리가, 이 대표점과 각각의 점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점 입장에서는 지금 나한테 일단은 내 그룹으로 속해진 데이터 아이템들을 가장 오차가 적은 형태로 내 자신이 대표점이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점들의 딱 어딘가 가운데에 위치를 하면, 그것이 곧 이제 어떤 그 거리의 그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적의 포인트의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센트로이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나한테 귀속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즉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똑같이 그려보면, 지금 현재 센트로이드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발생되는 오차는 지금 이겁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속한 모든 점들의 이제 오차를 따지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점이 여기로 가면,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까만색으로 써서, 그러면 이 오차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점에, 이 까만색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길이의 제곱의 합이 결국은 이 초록색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 입장에서는 바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포인트들과 대표점 간의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이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 됐으면 또 이 멤버십을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은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오차가 줄어들 것인가. 그럼 그렇게 한번 또 멤버십이 싹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엔 또 센트로이드 입장에서는 지금 바뀐 멤버십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해야 그 오차를 내가 줄여주려면 내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K-means objective func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K-means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K-means 알고리즘은 아까 저희가 봤고요. K-means 알고리즘은 중요한 게 이게 아까의 그 K의 그 센트로이드의 그 최초로 저희가 설정하는 그 위치.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우에 요 두 개,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 대표점의 위치는 저희가 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랜덤하게 그냥 아무 곳이나 그냥 이렇게 하나를 딱 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갖고 이제 그게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제 알고리즘이 돌겠죠. 근데 저 랜덤하게 찍혀지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K-means 알고리즘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K-means는 하여튼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그냥 아무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는 개수는 설정을 해주죠. K가 3으로 이제 K-means를 돌리겠다. 그럼 3개의 이제 센트로이드를 랜덤하게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3개가 스타팅 포인트로서 걔네들의 위치가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알고리즘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지금 이 데이터가 좀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보면 K를 3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K를 3개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옵티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면 센트로이드가 여기 하나가 있었고요. 센트로이드가 예를 들면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수렴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의 두 단계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결국 변하지 않게 되는 수렴이 되는 결과가 바로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그룹이 그냥 하나의 싱글 그룹이 되고요. 또 다른 한 그룹에서 얘 하나가 이렇게 쪼개진 거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비슷하게 또 이런 식의 K-means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K-means 알고리즘은 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3개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제 생각에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가 왜 좋을까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알고리즘에게 저 첫 번째 것이 가장 그래도 최적의 결과다라는 것을 어떤 수학적인 혹은 명확한 정량적인 기준에 기반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역시 또 K-means objective function에 기반해서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이 최종 결과 이렇게 수렴이 된 결과에 대해서는요, 그때의 최종 그 K-means loss function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즉 이것도 역시 주어진 점을 그 해당 센트로이드 혹은 해당 그 클러스터의 대표점으로 저희가 대체를 시킨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오차였잖아요. 그 오차의 제곱의 합이
저희 K민지 오브젝티브 펑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차를 한번 나타내 보면 요점, 요점, 또 요점, 또 요점, 요 길이의 합이 되죠. 제곱의 합. 그다음에 여기도 이 점은 이 가운데가 정확하게 또 일치했네요. 그럼 얘는 로스가 0일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이 K민지의 최종적인 로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 밑에서도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 네. 또 여기 또 이렇게 좀 꽤 있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곱의 합,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제곱의 합이 작을까요? 네. 저희가 어떤 게 더 제곱의 합이 작냐면, 이제 위에 게 더 작습니다. 이 아래 거는 여기서는 제곱의 합은 이거는 길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그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적으면 그러면 이제 센트로이드도 이제 소수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이제 그들의 딱 근처에 위치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제 길이는 딱 중심으로 딱 위치가 되면 길이는 이제 뭐 꽤 작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지나치게 비대해진 혹은 지나치게 커져버린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많은 점들을 다 한 점으로 대표를 하려다 보니까 저 점과 실제 각각의 개개인의 그 포인트들과의 거리가 꽤 클 수가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곱의 합을 저희는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 까만색의 이 거리가 이게 지금 꽤 길어 보이죠? 꽤 길어 보입니다. 이거의 제곱의 합을 하면 결국은 여기서 작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적당히 작았던 얘네들을 제곱의 합을 한 것보다 이게 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K민즈가 이제 결과가 그럼 매번 바뀌는데 그럼 이거를 이 중에 뭐를 우리가 최종 결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여튼 뭐 K민즈는 매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일단은 인정은 하고 들어가되 그냥 여러 번 돌려보는 겁니다. 여러 번의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서로 다른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K민지를 돌려보고요. 그러면 저희는 뭐 사실 이걸 눈으로 이게 2차원에서 보면 이게 더 좋아 보이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루게 되는 이제 이 피처 벡터의 디멘전은 뭐 이게 2나 뭐 이렇게 3 뭐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디멘전이 아니라 뭐 10, 뭐 100, 뭐 1000, 뭐 피처가 뭐 한 10,000개도 될 수 있고요. 피처 하여튼 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피처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못하되 이렇게 뭔가 각각의 K민지를 여러 번 돌렸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K민지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들 중에 제일 그 값이 작은 것이 저희는 이 어떤 저희의 최종 어떤 가장 베스트 최적의 결과값이다. 옵티멀한 결과값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오브젝티브 펑션 공식이 분산들을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센트로이드를 애초에 설정할 때 그냥 평균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네,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분산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의 분산 요게 되고요. 그다음에 센트로이드도 지금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센트로이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저희가 이거를 그룹별로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센트로이드를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러면 두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실제 리그룹핑을 하는 거죠. 이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얘가 어디로 속해야 될지에 대한 이 어사인먼트를 또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걸 바꿔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평균과 분산을 각 그룹별로 구하는데 그 그룹별로 구하는 평균 분산에 참여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는 바뀌는 거죠. 아까 이제 그룹 1에 참여했던 그룹 1의 평균 분산에 참여했던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는 없어져서
그룹 2로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애가 또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분산을 딱 여기서 해주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업데이트된 그 그룹핑 혹은 그 어사이먼트 정보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해 준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게 랜덤하게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를 딱 잡으면 네. 그 지난번에 로컬을 찾듯이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해도 동일하게 제일 그러니까 네. 제곱의 합이 미니마이즈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게 사실 옵티멀한 값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똑같이 네. 거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게 좀 그건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가 없이요. 그냥 이제 여러 번의 서로 다른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그 로컬 옵티멈 같은 것들을 거기서 하여튼 그래도 다 좀 커버를 했겠거니라고 그냥 그렇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좀 믿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못 믿었다? 그러면 이제 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여러 번 바꿔서 시도를 해보면 뭐 저희가 아까 뭐 예를 들면 3번 정도 했다? 그게 3번이 아니라 30번 30번으로도 못 믿었다? 그럼 300번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여러 번 해보시면요, 여러 번 해보시면 뭔가 3번을 했을 때 어떤 트라이얼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이거는 150, 120, 이거는 뭐 80, 이거는 뭐 170, 그럼 얘를 저희가 택하겠죠.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게 또 뭐 한 30번을 해본다. 그러면 1번 트라이얼, 2번 트라이얼, 30번의 트라이얼이 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80, 얘가 뭐 한 78, 또 얘는 뭐 한 82,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여전히 이제 제일 작은 값입니다. 30번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각각 다 다른 이제 로컬 옵티멈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의 퀄러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 값으로 대체를 했을 때 발생되는 오차는 대략적으로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럼 30번을 돌려서 이제 70, 80, 78, 82 이 정도가 나왔으면 이 정도가 그래도 K민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 정도에서 멈출 수가 있고, 근데 이게 30번을 돌렸더니 갑자기 또 막 예를 들면 난데없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확 낮아지는 값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한 번 딱 이렇게 가물에 콩 나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뭐 이 70, 뭐 78, 80 뭐 이런 거는 버리고 30을 저희는 택해야겠죠. 근데 이게 딱 한 번만 나왔으니까 뭔가 이게 좀 못 믿어오니까 한 번 더 돌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번을 300번으로 늘리면 예를 들면 뭐 한 30 혹은 28 뭐 이쯤에서 뭐 주로 나오더라, 더 이상은 잘 안 낮아지더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이건 더 돌려도 이걸 더 낮추기는 어려운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들이 또 뭐냐면 아까 이제 클러스터 경계가 좀 대부분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뭔가 깔끔한 클러스터 경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깔끔한 경계가 있다면 K민지를 아무리 돌려도 이제 그 같은 결과로 수렴을 하지만 대부분 다 뭐 이렇게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매한 포인트들이 얘가 저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사실 이거는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78, 80, 뭐 82,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근데 대세로 보면 이게 클러스터링 여기서 3개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되겠죠. 근데 어디는 조금 더 개수가 적어지고 조금 더 많아지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세에 있어서는 뭔가 좀 클러스터 결과가 이제 그래도 거의 일정하게 그래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10분 쉬었다가요, 다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사이트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에 떠 있더라고. 두 개가 자기가 만든 로직이잖아. 근데 저는 두 개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 자기 자랑. 그 후회하는 부분은 왠지 뭔가 다시 보면 이게 나올 것 같아. 형이 그거는 그 교수님 홈페이지에 메인 그 리서치 논문에 두 개가 있더라고. 뽑아주고. 제 밴드 올려도 괜찮아. 그게 있더라고. 보완했다는 게 그래도 낫지 그걸. 이런 거 보면 매주 후기 들어와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K민즈를 거의 다 배웠고요. 이제 피처들이 아까 뭐 이런저런 이제 K민즈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이제 관련해서 또 K민즈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슈,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대부분의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가질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웨이트와 하이트 이 두 개의 이제 입력 어떤 피처들이 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를 구하는 메저로서 각 디멘전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각 디멘전을 뭐 말 그대로 디멘전별로 생각을 해갖고 이제 저희가 거리를 구할 때 이제 뭐 각각의 이제 디멘전에서부터 나오는 차이의 제곱을 합하는 식으로 이제 그 거리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하나의 디멘전은 뭐 연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출,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다라고 하면, 나이는 사실 뭐 그러니까 연봉은 뭐 이렇게 뭐 연내 뭐 예를 들면 1억이다라고 하면 뭐 1억은 뭐 큰 숫자죠. 근데 이제 나이는 예를 들면 뭐 한 뭐 100세까지도 저희가 뭐 일단 아직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0에서 한 100 사이에 이렇게 레인지가 되어져 있고, 연봉이라는 값은 굉장히 큰 요소, 큰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할 때, 혹은 이 거리를 구할 때, 사실 연봉이라는 값에서의 차이는 뭐 나이라는 어떤 훨씬 더 작은 레인지에 이제 분포하는 값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클러스터링은 사실 우리는 뭔가 좀 나이랑 뭐 연봉이랑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좀 그래도 고르게 반영을 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K민즈 클러스터링은 결국은 이제 숫자의 그 베리언스, 아니면 숫자의 그 차이나 그 범위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소수의 변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좀 높게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처들이 비슷한 레인지에 있도록 저희가 노멀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것도 또 배웠죠. 그래서 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이 뭐가 있었죠? 저희가 이게 이제 어디 있었을까요? 이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저희 오브젝티브 펑션의 이제 산의 모양이 이렇게 좀 한쪽으로는 굉장히 가파르고 한쪽으로는 완만한 이런 방향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가 이제 각각의 피처의 레인지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하나는 이제 방의 개수에서 1에서 5고 이제 집의 크기는 뭐 0에서 뭐 이것도 단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2000피트다라고 하면 뭐 이러면 이제 레인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었고 이걸 이제 대충 비슷한 레인지로 맞추고자 뭐 예를 들면 최대값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그 평균과 분산을 기준으로 뭔가를 이제 이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이제 1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에서도 그 각 피처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서 쓰는 것이 어떤 여러 이제 그 특성이 굉장히 다른 그 이종 간의 피처, 그걸 또 헤테로지니어스한 어떤 피처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연봉이라는 어떤 의미와 나이라는 어떤 의미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성격의 이제 피처이고, 그래서 이제 값의 레인지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저희가 맞춰주고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러면 이제 뭐 해결이 된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또 그게 또 그렇지도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뭔가 클러스터링 할 때는 저희한테 주어지는 모든 피처를 다 고려를 하게 되고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엔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모든 피처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든 피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각 피처에서 나타나는 그 차이라고 하는 값들을 말 그대로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 유지를 시켜준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클러스터링은 모든 디멘전을 다 골고루 반영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게 골고루 이제 모든 디멘전 혹은 피처를 반영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링일 것이냐. 사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마켓 세그멘테이션, 고객을 이렇게 뭐 클러스터링을 하겠다. 그럼 그 사람의 뭐 연봉 나이, 뭐 지출, 뭐 카드값을 뭐 내는 뭐 평균 어떤 지출, 뭐 이런 거를 골고루 고려를 한다. 여기까지는 뭐 좋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글쎄요, 뭐 문과냐 이과냐, 이것도 뭐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면 뭐 그 사람의 뭐 성격, 뭐 이 사람이 활달하냐 내향적, 이것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피처들을 모으다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가 이거 고객 세그멘테이션 아니면 고객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어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러스터링이 보통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얻어낸 어떤 그 그룹핑에 따라서 뭐 각각 그 타겟티드된 마케팅을 수행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좀 각각의 그룹별로 뭔가는 조금은 다른 뭔가 이렇게 처리를 저희가 해줄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자동으로 좀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얻게 되는 그 클러스터들이 혹은 그 그룹들이 사실 뭐 어떤 여러 이제 유용한 혹은 관련이 있는 피처들에 기반해서 나오면 좋지만, 관련이 없는 피처들에 기반해서도 이제 그룹이 나뉘어지게 되면 뭐 이게 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 또 능사는 아니다. 그럼 뭐가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인가? 뭐 사실 정답은 없고요. 사실 이 클러스터링 단계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뭔가 그런 다양한 결과들을 좀 저희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한번 돌려보고 이제 그 결과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는 그런 좀 과정들이 좀 또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K 값을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K 값은 이게 사실 어떻게 정하는가, 이거 사실 정답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도 대부분 아마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그나마 좀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소는 이게 엘보 메소드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보 메소드는 사실 뭐 다른 여러 이제 상황에서도 또 거의 비슷한 용도로 혹은 비슷한 어떤 특성을 활용해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K민지를 저희가 서로 다른 K 값에 대해서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뭔가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 안 됐다는 뭐 역시 뭐 아까의 그 어떤 2D로 이루어진 어떤 피처 벡터 상에서는 저희가 눈으로 보면 뭐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훨씬 큰 디멘전을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클러스터링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는 사실 좀 또 실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가 한번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K를 이렇게 쭉 늘립니다.
K를 늘렸을 때 각 K 값에 대해서 K가 사실 1일 때 또 사실 클러스터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게 말이 좀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긴 하지만 뭐 K가 1일 때라는 말은 결국은 이 데이터에서 모든 애들이 다 하나의 클러스터로밖에 안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클러스터 멤버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제 센트로이드 혹은 그 클러스터의 대표점의 입장에서는 딱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과 그 센트로이드 대표점가로 이렇게 대체를 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장 최적의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될 겁니다. 네, 뭐 하여튼 그건 그건데 이제 K가 1일 때 저희는 하여튼 K 민지는 돌리는 게 가능은 하다. 그 다음엔 K가 1일 때 저희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저희가 찍어보는 겁니다. 그 에러 값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센트로이드로 다 대체가 됐을 때 각 점으로부터 센트로이드에 대한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K가 2일 때 값은 자 일단 이게 그래프가 보시면 K가 지금 점점 늘어나게 되면 저희의 오브젝티브 펑션 값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K를 더 많이 쓴다라는 말은 더 많은 대표점을 사용을 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의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초이스가 생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점으로 대체를 했을 때 그 생기는 오차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제 그 값이 줄어듭니다. 그 오브젝티브 펑션 값은 줄어들되 중요한 게 이제 엘보라는 게 이제 팔꿈치라는 뜻이고요. 팔꿈치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딱 이 팔꿈치를 여기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가 딱 팔꿈치에 해당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K민지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K를 늘려가면 뭐 그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점차로 줄어드는 혹은 오차의 합이 점차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K가 이게 얼마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는 동안에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한 기울을 줄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K를 더 늘리긴 하는데 그 이제 떨어지는 그 감소 폭이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제 좀 더 임프루브가 되는 그 어떤 그 폭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기울기와 이제 이쪽에서의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변곡점과 같은 그런 포인트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 엘보라는 그러니까 딱 그 변곡점에 해당하는 그때의 K가 가장 옵티멀한 K 값이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지금 K가 3일 때 그래도 최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3일 때 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네. 만약에 2일 때는 어떨까 혹은 1일 때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1일 때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때는 거리가 뭐 당연히 꽤 큽니다. 그럼 2일 때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클러스터링 K가 2일 때 그러니까 저희가 좀 K가 3이 그래도 더 훨씬 적절해 보이지만 그래도 K가 2로 설정이 됐을 때의 그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뭐 대략적으로는 이 한 그룹 또 이 한 그룹 혹은 뭐 다른 어떤 억지로 저희가 억지로 합칠 수밖에 없는 두 그룹을 합침으로써 이제 하나의 그룹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그룹 이런 식이 아마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센트로이드가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거리가 상당히 크죠. 이 거리가 상당히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두 개의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클러스터 간에 뭔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좀 이쪽에 이렇게 동공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쪽에 좀 그 빈 부분이 있잖아요. 빈 부분이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극명하게 다른 곳에 위치되어 있는 애들을 하나로 억지로 묶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센트로이드로부터 거리가 다 굉장히 먼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클러스터 하나를 늘려봤더니 거리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컸던 것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지금 아주 여기 조그만데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저 멀리 이렇게 포인트가 뭐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묶었다라고 하면 센트로이드가 여기 잡히면 아주 크죠. 거리가. 근데 이거를 딱 2개로만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급격하게 확 짧아지는 겁니다. 2에서 3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 한 그룹이 더 있다라고 할 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엘보 포인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그러면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하나를 더 늘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네, 뭐 얘네 세 개가 잡히고 또 여기 두 개가 클러스터로 이렇게 두 개가 쪼개졌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K를 하나를 더 늘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패턴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이 그룹을 쪼갠 건데 이 그룹은 어차피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밀집되어져 있었던 애입니다. 그러면 센트로이드가 여기 있었을 때의 거리나 점점 지저분해지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는요. 나누었을 때 센트로이드가 아마 여기에 잡히겠죠. 그러면 이때의 거리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긴 했죠. 그렇지만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K가 여기서 3에서 4로 늘렸을 때 좀 감소폭, 옵젝티브 펑션의 감소폭은 조금 지지부진해진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엘보 포인트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를 또 사용을 해서 이 K민즈의 이제 가장 그 최적의 클러스터 값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현실은 저희가 이제 뭐 K를 이제 늘려보면 이제 엘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를 했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변화를 하는 그런 식의 패턴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 보면 팔꿈치가 여기서는 없는 거죠. 어디가 관절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조금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엘보 메서드가 좀 뭐 실제로 쓰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엘보인지가 명확하게 안 드러나니까요. 네, 이게 그냥 좀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딱 우리의 데이터는 딱 응당 예를 들면 K가 3이어야 한다 뭐 이런 명확한 그 K 값이 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K민지였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또?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링은 그러면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엔 넘어가서 이제 그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주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말은요, 이제 입출력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듈이 담당하는 혹은 이 모듈이 이 모듈의 이제 역할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의 표현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람 1번 사람, 2번 사람, 이게 3번 사람, 그리고 이게 뭐 몸무게, 키, 나이, 뭐 혈액형, 뭐 연봉, 뭐 이렇게 쭈루룩 피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여튼 피처들이 이제 되게 많으면 뭐 이게 관련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저희 태스크에 비추어서 관련이 있든 없든 하여튼 일단 모으고 본 겁니다. 다양한 정보를.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디멘전이 예를 들면 한 1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정보를 각 어떤 데이터 샘플마다 모았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모듈이 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100이라는 이제 오리지널 입력 피처를 적당히 줄여주는 겁니다. 뭐 한 30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이게 곧 말 그대로 디멘전을 리듀스 해주는 차원 축소라는 이제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원 축소 혹은 이 디멘전 리덕션의 알고리즘은 이 기본적으로 입력은 이런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디멘전의 이제 입력 벡터들을 잔뜩 받아서 그것들을 다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한 4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다. 그러면 이 400명 정도의 데이터는 이거는 줄이지는 않습니다. 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의 이제 100디멘전을 이제 30디멘전으로 다 줄여주되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보통 줄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디멘전 리덕션을 할 때는 아까 클러스터링에서 약간 클러스터링은 이 디멘전 리덕션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 아마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피처 벡터 그러니까 피처 바이 데이터 아이템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매트릭스의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이게 두 개가 뭔가 어느 하나가 혹은 둘 다 사이즈가 이제 되게 클 수 있다면 되게 클 수 있으면 이 둘 중에 한 축을 줄이는 측면에서 보면 디멘전 리덕션은 지금 이 말 그대로 피처 축을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또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이 데이터 아이템 즉 400개의 데이터 아이템을 하나하나 이제 보는 게 너무 좀 힘드니까 이거를 뭐 대략적으로 뭐 10개로 내가 줄이겠다.
그래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축을 이제 줄이는 과정으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 어떤 주어진 feature by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입력 정보를 받아다가 어느 한 축을 줄이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도 세팅에서도 보시듯이 별도의 레이블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피팅을 해야 되는 혹은 이제 예측을 해내야 되는 타겟 베리어블로서 이제 그게 뭐 어떤 집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당뇨병이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레이블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게 다 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혹은 이제 어떤 비지도 학습이라고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디멘전 리덕션도요, 그 별도의 레이블이 또 주어지는 형태의 디멘전 리덕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혹은 슈퍼바이즈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들도 예를 또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어찌됐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별도의 레이블은 따로 없는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멘전 리덕션, 아까 클러스터링에서도 뭔가 K-민즈라는 그 어떤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돌릴 때 저희가 K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디멘전을 줄일 때 이제 몇 디멘전을 얼마로 줄일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또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버 오브 디멘전, 타겟 디멘전을 저희가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엔 디멘전 리덕션을 그럼 왜 하느냐? 뭐 이게 100디멘전이라는 좀 뭐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 줄여주면 기본적으로는 뭐 데이터가 차지하는 어떤 그 전체 정보의 양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저희가 그걸 저장을 할 때 이제 뭐 하드 드라이브든 뭐 SSD든 이제 아니면 저희가 이제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뭐 CPU와 메모리가 있을 때 그 메모리에 뭔가 저희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해갖고 거기서 뭔가 이런저런 알고리즘을 돌리고 하는데 그 이제 뭐 메모리나 이제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요소를 이제 훨씬 더 적은 양의 정보를 줄여줄 수가 있고 그런 뭔가 작아진 데이터,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더 경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당연히 뭔가 계산도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이제 오리지널 피처가 10만 디멘전이었다라고 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저희가 한 10 디멘전으로 확 줄였다라고 하면 이들 간에 K민즈를 돌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K민즈. 그러면 K민즈는 센트로이드의 좌표도 역시 10만 디멘전이겠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뭐 K가 3이다. 그러면 이제 3개짜리, 그러니까 이 10만 디멘전 벡터가 대표점들이 3개가 있고요. 각각의 포인트들도 걔가 갖고 있는 10만 디멘전을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것들을 저희의 3개의 센트로이드와 다 뭘 해야 되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3, 5 빼기 뭐 2, 1 이거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 그 거리는 이게 3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5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디멘전이 100만입니다. 10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덧셈에 참여하게 되는 이 계산도 당연히 이거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를 확 줄여 놓으면 뭐 K민지를 돌릴 때도 이제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K민지가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은 저 디멘전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을 내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10,000분의 1을 줄였다? 그럼 K민지가 10,000분의 1 시간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행 시간. 네, 뭐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계산을 빨리 하고 이제 어떤 스토리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소극적인 요소들 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는 또 저희가 이 어떤 디멘전을 뭐 예를 들면 아까의 100디멘전을 가지고 뭐 당뇨병 예측을 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예를 들면 뭐 디멘전을 30으로 줄여 놓고 뭐 당뇨병 예측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정보를 이게 잃어버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불필요한 정보 아니면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사전에 좀 속아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30디멘전으로 이제 그 당뇨병 예측을 했을 때 정확도가 100디멘전을 했을 때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노이즈나 어떤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제거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이제 퍼포먼스나 어떤 정확도를 올리도록 하는 용도로도 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또 다른 요소가 뒤에서도 저희가 보겠지만 이제 그 아무리 이제 그 고차원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2차원 혹은 3차원까지는 저희가 커버가 가능한데 4차원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피처 벡터가 4차원이다. 그러면 이제 점들의 뭐 분포라든가 이 점들을 뭐 4차원 공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디멘전이 뭐 100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디멘전 2나 3으로 줄여준다라고 하면 그걸 실제로 우리의 이제 좌표축,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좌표축에 이제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라는 요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각화의 한 예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각화는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뒤쪽에서 또 저희가 또 어떤 몇몇 이제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이 디멘전 리덕션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그 오브젝티브 펑션 혹은 이제 기준이 되는 뭔가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각 메서드별로 그 수학적인 기준들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뭐냐 하면요 뭔가 이것도 하여튼 디멘전을 줄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리지널 어떤 데이터가 갖고 있던 어떤 형태의 그 속성이나 특성이나 정보를 좀 이 3디멘전을 줄이고 나서도 좀 잘 보존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K민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00개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10개의 데이터만으로 준다. 그러면 이 400개 하나하나가 각각에 대해서 가장 최선인 10개 중에 하나로 다 대체가 되는 형태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면 그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 오류 혹은 오차의 양을 저희가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K민즈를 저희가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도 뭔가 디멘전을 줄이고 나서의 어떤 그 결과값이 원래 이 400디멘전을 데이터가 갖고 있던 죄송합니다. 100디멘전을 데이터가 갖고 있던 데이터에 갖고 있던 속성 뭔가를 이제 보존을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속성 중에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어떤 속성으로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00디멘전 스페이스에서 각 데이터들이 가지던 어떤 상대적인 거리를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 뭐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쭉 100디멘전 이렇게 뭐 100디멘전의 벡터가 있다. 그러면 원래 100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이게 뭐 예를 들면 5번 데이터 이게 뭐 14번 데이터더라 라고 하면 저희가 뭐 하여튼 4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런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어느 두 개의 데이터 아이템은 서로 가깝고 이제 또 어느 두 개의 데이터 아이템은 서로 좀 멀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저희 피처 벡터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 데이터 그리고 그들의 디스턴스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얘가 쟤랑 가깝고 얘가 쟤랑은 또 멀고 이런 관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십은 총 40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몇 개가 있을까요? 400 곱하기 399 나누기 2이 됩니다. 즉 이제 400C2가 되는 거죠. 400개에서 2개를 이제 순서 없이 골라내는 가지수. 네. 뭐 숫자가 하여튼 되게 크긴 한데 하여튼 이만큼의 어떤 그 모든 가능한 이제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십이 있고 그 릴레이션십은 지금 여기서 그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제가 자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말을 쓰는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뭐냐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두 점 간의 거리 그게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의 제곱, y 값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취한 거.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그 점 간의 거리 있잖아요.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측면에서 이제 그 400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페어에 해당하는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있다면 그럼 얘네들을 이제 5번 데이터를 예를 들면 5번 데이터를 예를 들면 뭐 한 30디멘전으로 이제는 줄였습니다. 그럼 뭔가 걔네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거고 이제 역시 14번 데이터도 또 원래 오리지널 100디멘전 대비 30디멘전al 레프레젠테이션이 뭔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 아이템인 5번과 14번에 해당하는 데이터 아이템의
얘네들이 가지는 디스턴스가 이 100디멘전에서 정의되는 디스턴스와 디멘전을 줄이고 나서 이 30디멘전에서 정의되는 디스턴스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두 디스턴스의 차이를 저희는 최소화를 시켜주면 뭔가 디멘전을 줄이고 나서 이 데이터 아이템들의 상대적인 디스턴스를 그래도 최대한 잘 이제 우리가 유지를 시켜줬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한 게 이제 뒤쪽에서 바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될 이제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디멘전을 줄일 때 이제 그들 간의 이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최대한 잘 보존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디멘전을 2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2로 줄였을 때 이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그 점의 좌표 값을 이렇게 다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 예를 들면 우리가 4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400개의 점이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400개의 데이터들이 100디멘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지금은 2D로 줄여놨고, 그 2D로 줄였다는 거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에 각각의 좌표 값들이 있을 거고, 그 좌표 값들에 해당하는 점의 위치에 그 데이터 아이템을 찍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맵 오브 사이언스, 어떤 전체 이제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존재하는 다양한 이제 필드들, 그러니까 세부 분야들의 서로 간의 이제 관계들을 좀 잘 전체적인 이 2D 맵으로 표현을 해준 형태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기서 보이시는 law, 뭐 economics, 뭐 production research, manufacturing, 뭐 mineralogy, 뭐 아마 광산학, 뭐 약간 이런 건가요? 뭐 하여튼 이러면 각각의 이제 세부 이제 학문 분야에서 출판된 뭔가 논문들을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뭐 예를 들면 서모다이나믹스, 이건 뭐 연력학인가요? 이 연력학이라는 분야 내에서 이제 출판된 논문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그게 뭐 한 2, 30편쯤 되더라. 혹은 뭐 1년에 한 500편쯤 되더라. 그러면 그 500편에 해당하는 다큐멘트를 그냥 다 한 다큐멘트인 것처럼, 마치 그냥 책을 저희가 하나 제본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책에서에 나타난 그 단어들을 기반으로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뭔가 이제 피처 벡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큐먼트 벡터를 이제 피처 벡터로 나타내는 방식이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게 아마 있었죠.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요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이제 백오버즈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백오버즈 벡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루는 각 이제 다큐먼트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다큐먼트에서 나타난 어떤 유니크한 키워드들을 저희의 이제 그 아예 백지부터 저희가 새로이 사전을 저희가 편찬한다, 뭐 약간 사전을 저희가 구축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이제 워드들을 쭈루루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것들의 하나하나의 디멘전을 저희가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다큐먼트를 이렇게 부여한 이제 고차원 이제 피처 벡터로 나타내는 방식은 이제 각 키워드가 그 다큐먼트에서 이제 몇 번 나타났는가를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백오버즈 레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백오버즈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아까 이제 보셨던 예를 들면 마이너롤로지 혹은 서머다이나믹스, 뭐 어쿠스틱스, 뭐 이런 다양한 필드에서 나타난 논문들 일단 다 취합을 해서 그것들을 한 다큐먼트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는 뭐 400개의 그 뭐 이렇게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그 취합된 다큐먼트들이 총 400개가 존재할 거고, 그 400개에서 나타나는 유니크한 키워드들을 다 이렇게 우리 사전으로 구축을 하고 각각의 워드들에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디멘전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엔 각각의 이제 다큐먼트들 취합된 그런 어떤 그 각 그 학문 분야별로 나타나는 그 다큐먼트들의 백오버즈 벡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다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이제 그 피처 벡터를 만들었고요. 백오버즈 벡터 형태로. 그 다음에 그 이제 디멘전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뭐
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나타난 모든 워드들을 다 포함을 하는 유니크한 워드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피처 벡터가 될 것이고 그거는 뭐 굉장히 이제 클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디멘전은 일반적으로는 뭐 몇십만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게 유니크한 키워드들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굉장히 좀 하여튼 급격하긴 하지만 급진적이긴 하지만 디멘전을 딱 2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2로 줄였을 때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그 여기서 학문 분야 400개에서 어떤 그 페어들 간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제 이 2D 상에서 이제 얘네들한테 부여를 한 그 2D 벡터 상에서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것과의 차이를 이제 최소화 시켜준 형태로 뭔가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점들 간의 이제 거리가 멀다. 그럼 아마도 그 원래 뭐 예를 들면 훨씬 더 큰 디멘전을 가지던 그 백오버즈 벡터 간의 거리도 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가깝게 보인다. 그러면 아마도 오류는 있겠지만 오차는 있겠지만 저 그 원래 이제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 상에서의 그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거리도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대충 뭐 비슷하게 위치한 곳, 그러니까 같은 곳에 위치한 것은 이제 학문 분야가 이제 좀 뭔가 비슷한 연관성이 많이 있더라라는 뜻이 될 겁니다. 즉, 그 말은 백오버즈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원래 비슷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백오버즈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비슷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디스턴스가 이제 굉장히 적게 이제 나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단어에서 이제 특정한 같은 단어에서 이제 값이 크다 한쪽이 크다면 같이 클 거고 이제 어떤 디멘전에서 값이 작으면 둘 다 같이 작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길이가 짧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이게 뭐 statistical physics, 그다음에 physical chemistry, 그다음에 organic chemistry, 이거 뭐 이제 뭐 통계 물리학, 그다음에 이게 뭐 물리 화학, 그다음에 뭐 organic 이게 뭐 올게닉이 뭐더라? 올게닉 유기 화학이네요. 유기 화학. 예,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뭐 생화학이 되겠네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처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저 먼 이제 완전 대각선 이 끝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인지과학,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뭐 스포츠 메디신, 그다음에 뭐 브레인 스터디즈, 그다음에 랭귀지, 뭐 뉴럴로지, 뭐 지오그래피, 클래시컬 스터디즈, 이건 뭔지 모르겠네. 휴먼 지오그래피, 아키올로지, 이게 아마 고고학.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학이나 이런 거랑 완전히 거리가 먼 이런 것을 이 데이터들 간에 좀 뭐 관계들을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좀 뭔가 저희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2D로 이렇게 줄였을 때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이제 데이터를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좀 뭔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런 뷰를 저희가 또 뭐라고 이제 시각화 테크닉으로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스캐터 플롯. 그러니까 이제 점들을 이렇게 쫙 스캐터 이렇게 흩뜨려 놨다. 약간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점들을 이제 흩뜨려 놓되 그냥 랜덤하게 흩뜨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점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제 좌표 값들에 기반해서 그 해당 위치의 점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스캐터 플롯의 입력으로 주는 어떤 정보가 바로 2D 혹은 이제 3D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3D로의 이제 시각화가 이제 그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좀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눈으로 그러면 또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또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3D 시각화고요. 3D는 이제 저희는 뭐 모니터도 그렇고 뭐 이 화면도 그렇고 이게 다 2D잖아요. 뭐 3D는 저희는 볼 수는 있는데 당연히. 근데 이제 3D라는 거는 이제 한 장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3D로 시각화를 했을 경우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갖고
보는 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워드 투백이라고 이제 그 워드들도 뭔가 이제 저희가 오리지널 피처 벡터를 할당을 하거나 이제 그들 간에 이제 그 어떤 로우 디멘전 그거를 저기 로우 디멘전 혹은 이 3차원의 이제 디멘전 리덕션 된 결과를 뭔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mlist with images 이거 하여튼 지금 이게 뭐가 막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도 이게 제 아이패드에서 저 디멘전 리덕션을 계산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원래 지금 입력 데이터가 이제 여기서 보이시겠지만 이제 mlist라는 이제 핸드리튼 디짓 이렇게 숫자를 쓴 이제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사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8 by 28. 그러니까 가로 28, 세로 28의 픽셀 개수를 가지는 아주 작은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엔 네. 좀 뭐 더 여기 보시네요. 회전이 멈췄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각각의 점들을 데이터 아이템에 해당하는 그 이제 데이터 아이템을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는 mlist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mlist 데이터 어떻게 생겼냐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뭐 지금 이게 사진 한 장이 아니라요. 요거 하나하나가 사진 한 장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저는 이게 보이는 종이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보자. 구획이 나눠진 건 없나? 네, 오케이, 네. 네. 뭐 레졸루션 안 좋긴 하지만 하여튼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따로따로 있고요. 이게 지금 사진의 그 픽셀 사이즈가 28 by 28로 굉장히 작게 줄여놓은 사진이고요. 그러면 이제 28 by 28 이거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RGB는 없는, 그러니까 각 픽셀별로 그냥 숫자 하나로 나타내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28 by 28에 해당한 2는 요 맨 왼쪽 위에 픽셀은 지금 새하얗죠. 그러니까 이 새하얀 값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새하얀 값을 0으로 까마할수록 1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이 픽셀의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인텐서티를 이제 나타내게 되면 28 by 28의 각 픽셀마다 이제 어떤 특정한 이게 얼마나 까만가에 해당하는 값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28 by 28 이렇게 네모 혹은 이제 2차원 배열을 그냥 1차원 배열로 쭉 만듭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이제 이미지를 이제 피처 벡터로 나타내는 이런 방식이었죠. 이렇게 밑으로 쭉쭉 갖다 붙이는. 그러면 이제 28 by 28의 이제 2차원 배열로 이루어지는 한 장의 이미지는 총 이제 디멘전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쭈루룩 밑으로 붙였을 때는 이제 피처 벡터로 나타내면 총 이제 784 디멘전이 됩니다. 지금 28의 제곱은 이제 784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84 디멘전으로 나타내어지는 피처 벡터를 저희는 아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요걸 이게 또 망했네요. 이거 또 계산해야 돼요. 하여튼 이 아까 보셨던 그 2차원으로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 나서 혹은 3차원으로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시각화로 이제 보여주는 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뭘 또 알 수가 있냐면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컴퓨팅 PC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디멘전 리덕션 방식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PCA라고 불리는 이제 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각각의 그 점의 위치에 그 실제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위치에 그 해당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차원으로 이제 이런 이제 시각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어떤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 이제 시각화를 많이 하느냐, 이게 PCA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더 어려울 텐데 이 TSN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에 제가 이걸 클릭한 거였거든요. TSN 여기 잘 보시면 T 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라고 하는 저러한 방식으로 이제 뭔가 디멘전 리덕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좀 일단 네, 스킵을 하도록 하고 뭐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이제 예제를 한번 좀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TSN이가 또 대략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건 뭐 이런 방식이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뭔가 좀 또 쉽게 뭔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디멘전 리덕션의 종류로서는 크게는 이제 피처 셀렉션과 이제 익스트랙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이 피처 셀렉션은 뭐냐면 이 디멘전을 줄일 때 아까 디멘전을 이렇게 줄일 때 이 100개의 디멘전에서 30개로 줄인다라고 했을 때 디멘전을 줄이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이제 첫 번째 방식은 이 100개 중에 저희가 30개를 말 그대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셀렉션을 해갖고 그 30개만 남기고 70개는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 피처 셀렉션이고요. 그러면 그런 방식 이외의 디멘전을 줄이는 방식이 있느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디멘전을 저희는 여기서 이제 30차원으로 줄이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쓰이는 첫 번째 차원을요. 이 각각의 차원을 이 100디멘전에 있는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다 써서 저희의 각각의 30개의 차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키와 몸무게라는 디멘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차원은 이제 키와 몸무게라는 차원을 사용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제 몸무게 빼기 키 플러스 100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의 오리지널 피처에서 주어지는 키와 몸무게라는 이런 여러 오리지널 차원들의 정보, 오리지널 피처들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얘네들이 이제 한 차원으로 줄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뭐 170, 몸무게가 70kg이다. 그러면은 70 빼기 170 더하기 100 하면 0이라는 새로운 이제 디멘전 리덕션 된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값을 0으로 부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뭐 90이다. 그러면 90 빼기 180 플러스 100을 하면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에서는 10이라는 값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디멘전 리덕션을 했을 때 저희는 오리지널 그 디멘전 혹은 오리지널 피처들을 모두 다 써서 뭔가 저희의 어떤 리덕션된 차원의 각각의 그 이제 의미를 혹은 수식을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디멘전은 몸무게 빼기 키 플러스 100, 두 번째 디멘전은 뭐 나이 곱하기 뭐 몸무게 마이너스 뭐 키 뭐 이런 이상한 또 식으로 또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이 30개의 각각의 디멘전이 원래 이제 100개의 디멘전을 다 쓰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 30개의 각각의 디멘전이 정의가 되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피처를 추출해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과체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고 몸무게, 키 이렇게 따로따로 수치들이 다 이렇게 피처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어떤 오리지널 피처 벡터에서 저희는 뭔가 이 피처들의 조합을 통해서 좀 더 저희 태스크에 좀 더 유의미한 어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값들을 좀 추출해내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피처 리덕션을 통한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죄송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한 이제 디멘전 리덕션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까 뭐 좀 일찍 끝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요.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